자, 그래서 3번 문제로 넘어가겠어요. 3번 문제를 한번 보고 올까요? 3번 문제는 B 선생님이 언급한 어떤 평가가 있어요. 그 평가의 명칭, 개념과 그리고 3번 목적이죠. 목적. 평가별로 목적이 다르다라고 할 때 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3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실시 목적을 써라 이런 식으로 물어봤죠. 자, 그래서 총괄평가를 한번 보시겠어요? 총괄평가. 자, 총괄평가는 총합평가라고도 하죠. 자, 여기서 B 선생님이 언급한 평가는 총괄평가입니다. 왜 그러냐? 학생들이 평가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수업 시간에 관찰하는 정도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앞에 지금 수업 시간에 관찰하는 정도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업 시간에 관찰하는 거 뭐예요? 수행평가죠. 수행평가. 수행평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평가별로 목적이 다르고 어쩌고 쭉 얘기를 한 다음에 1년간의 한 학기나 1년간의 학습이 어느 정도의 성취를 달성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총합평가 또는 총괄평가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어느 정도 학업 성취를 달성을 했는지를 평가하는 그 과정, 그게 바로 총합평가 또는 총괄평가입니다. 총괄평가 또는 총합평가가 이런 특성이 있어요. 교수학습 종료 후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성취도를 판단하는 거라는 거죠. 교수학습 종료 후에 이거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일정 기간 지난 후에 평가를 하니까요. 그 이후에 실시되는 평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총괄평가 같은 경우에는 총괄평가하는 목적이 아무래도 학생들의 그 서열화를 위해서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 서열화를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도 다.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보고요. 그래서 이 총괄평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해 제작된 표준화 검사 도구를 활용한다. 이게 뭐냐면요. 문항 자체는 선생님들이 내시죠. 근데 검사 도구 있잖아요. 이 표준화 검사 도구라는 게 뭐냐면 통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요거 이제 객관식 문제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것도 쓰고 이제 우리 주관식 문제도 쓰잖아요. 근데 주관식 문제는 여러분이 논술형으로 쓰나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그때 대학교 때는 물론 그렇게 쓰지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시죠. 보통은 서술형 안 나오죠. 그냥 단문 정도 쓰는 거 정도, 문장 쓰는 거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뭐 논술형으로 쓴다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죠. 그 이유가 바로 이 표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키워드가 주관식이라고 하더라도 기입형 문제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맞게 봐줄 수가 있는데 이걸 그렇게 논술형으로 써버리면 기준 자체가 너무 어렵죠. 그 평가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단답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서답형 문제의 유형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화면을 잠깐 지우죠. 서답형 문제를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서답형 문제는 써서 답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글씨를 쓰는 형태의 어떤 문제가 이제 서답형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단답형이라는 게 있어요. 단답형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를 주고 그게 뭔지 써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칸에다 그냥 쓰면 돼요. 칸에다 쓰면 됩니다. 그리고 단답형과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완성형 문제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제 fill in the blank라 그래서 여기 쭉쭉 문장이 나오다가 여기 밑줄 쳐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쭉쭉 또 문장이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맞는 단어를 갖다가 골라 쓰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완성형 문제입니다. 완성형 문제. 그리고 서답형이라고 하더라도 이 선택형 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리스트 주고 여기 쭉쭉쭉 키워드가 있죠.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쓰는 거. 근데 이것도 이게 이제 완성형 문제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거의 이제 선택형 문제 중에 어떤 문제랑 비슷해요? 연결형 문제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연결형 문제 약간 아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요즘에 제일 관심이 많은 형태가 뭐예요? 논술형이죠. 논술형이 이제 에세이 폼이라고 하는데 요는 이제 특성이 물론 이제 요 단답형이나 완성형 문제가 다 이제 추측 요인을 좀 많이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써야 되는데
예시가 없잖아요. 근데 요거는 어때요? 예시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추측 요인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연결형 문제의 어떤 변형이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추측 요인이 배제가 되는데 단답형이나 완성형이나 요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요거 그냥 단어 하나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편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 단답형 문제를 낼 수밖에 그 암기력 측정에 가까운 그런 단편적 지식만을 물어보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적인 환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여기서 물어보는 내용만 딸딸딸딸 외우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많이 있죠. 장점이 많이 있고,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어요. 일단은 논술형도 당연히 추측도가 전혀 작용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시험이죠. 그리고 이제 고등 정신 능력의 측정이 가장 자유롭습니다. 고등 정신 능력을 측정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나요. 왜냐하면 글을 쓰는 걸 보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등 정신 능력의 측정이 가능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수검자의 반응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이거는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습니다. 단점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장점이 되는 거는 바로 이제 그 고등 사고 능력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하는 건데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문항 제작은 되게 쉬워요. 왜냐면 우리 오늘 시험 문제 보세요. 제가 문제로 몇 줄 썼어요. 몇 줄? 문제 2줄 썼죠. 다음은부터 기술하시오까지 2줄밖에 안 썼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쓰셔야 돼요? 1페이지 내지는 2페이지 쓰셔야 되잖아요. 문제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이제 지문도 만드느라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문항만 보자고. 문항만. 그럼 문제는 2줄밖에 안 되는데 답은 몇 줄이 나와야 돼요? 답은 뭐 30줄, 40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면서 동시에 많은 문항을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문항을 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제작도 굉장히 용이해요. 뭐 조금만 내면 되니까요. 그런데 많은 문제를 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문제를 출제할 수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시간이 많이 들어요. 채점에. 왜냐면 이 글을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글을 다 읽어보고 키워드가 적절히 포함되었는지, 구성이 뭐 틀린 건 아닌지, 이 사람이 생각하고 쓴 답안의 논리적인 어떤 구성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류가 없는지 이런 것들 다 살펴야 되기 때문에 채점이 어려워요. 일단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문제를 적게 낸다는 것은 타당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면요. 평가 문항이 좋은 문항이려면 어떤 문항이어야 돼요? 가르친 어떤 영역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영역에서 일정하게 대표를 할 수 있는, 이 영역을 일정하게 대표를 할 수 있는, 이 영역이 뭐 개념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역을 잘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내용들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항이 적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문항이 교육학 논술 같은 경우에 몇 개예요? 실제로는 4개잖아요. 4개로 교육학의 전 영역을 다 대표성 있게 평가할 수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떤 타당성 측면에서는 특히 내용 타당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어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 논술은 누가 읽나요? 논술. 요즘에는 컴퓨터가 채점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한국어 서답형 그 채점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고 상당히 인간 평가자가 평가한 거랑 결과물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유사도가 거의 뭐 R값이 거의 한 0.95 뭐 이렇게 나와요. 아주 신뢰도가 높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논술은 아직까지는 인간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채점하는 영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엄청 높겠죠. 그러면 평가자가 사람인데 그 평가자 내 신뢰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평가자 간 신뢰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객관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논술 같은 경우에는 객관성을 좀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요. 특히 평가자 간 신뢰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가자 내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컨디션이 뭐 나쁠 때라든가 컨디션이 좋을 때 평가 어떤 결과가 컨디션이 나쁠 때 평가 결과랑 어떻게 다를지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평가자 간 신뢰도만이라도 확보를 해보자라고 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평가 협의회 같은 걸 해요. 일단 교육학 논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채점을 들어가기 전에 현직 교사들한테 답안을 미리 받아봅니다. 그래서 이런 답안도 나오는구나, 이러한 어떤 선택지도 있구나라는 걸 데이터를 모으고 그거를 출제자가 막 요거는 넣고 요거는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수정을 해요. 그래서 채점 기준이 나옵니다. 채점 기준이 나와요. 채점 기준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막 풀어봐요. 그러다가 그걸로도 커버가 안 되는 신박한 답안이 나오잖아요. 신박한 개념이 제시가 되면은 채점자래 그 출제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채점을 하시다가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채점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생각을 막 해가지고 그건 맞습니다. 이건 몇 점 정도 깎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채점 프로세스인데 이걸 왜 하느냐, 이 귀찮은 짓을 왜 하느냐, 당연히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채점 결과가 그리고 3명 불러다 놓고 평균 내죠. 3명. 그러니까 뭐 몇 점 34 뭐 이런 점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점 67 뭐 이런 거. 그런 점수가 나오는 이유가 요 3명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의 점수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다 그래요. 그 평가자의 어떤 특성이 강력하게 반영될 수 없도록 좀 반영치를 좀 낮추고자 그렇게 3명을 불러다 놓고 평가를 하게 시키는 거고, 그 평가하는 기준도 엄격하게 해서 평가할 때 어떤 글씨가 이쁘다고 점수 더 주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준들을 마련을 해 놓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평가자 간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에요. 가능하다면 같은 답안지를 최소 두 번 이상 더 채점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두 사람 이상의 채점한 결과를 평균하는 것이 좋은데, 이제 교육학 같은 경우, 임용고시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의 인생이 달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2번 이상 채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고 일단 피곤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총괄평가 여기 슬라이드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 검사 도구를 활용하면 여기까지 나왔죠? 그리고 일회성 평가로 그친다. 이게 일회성 평가로 그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요. 피드백이 우리가 보통 피드백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떤 다시 교수 학습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 효과를 계속 주잖아요. 환류를 계속 해주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점수 딱 내주고 끝난단 말이에요. 점수를 내주는 것도 피드백이라고 하면 피드백일 수 있는데 아무튼 더 이상의 어떤 형성적인 교육적인 어떤 피드백은 없다. 거기서 이제 끝난다라는 거죠. 최종 점수만 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 평가로 그친다. 이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도구, 검사 도구를 활용함으로 쉽게 말해서 통계를 낼 수 있으므로 학업 성취 결과에 어떤 집단 간 비교가 가능하다. 집단 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은 평균과 표준 편차가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낼 수 있다면, 같은 문제 세트를 사용을 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낼 수 있다면 그 어떤 집단의 어떤 검사 점수가 어느 정도 이산되어 있는지 그런 분포라든가 이런 걸 다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간 비교가 가능합니다. 표준화 검사 도구를 활용을 했을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물어본 게 뭐였죠? 이 총괄 평가의 실시 목적을 2가지 써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총괄 평가의 실시 목적. 여기 보시죠. 총괄 평가는 이러한 목적 때문에 실시를 합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동이 우리가 한 교수의 어떤 교육의 목표, 우리가 정한 교육의 목표를 교육 과정을 통해서 달성을 했느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실시를 해요. 그래서 달성 여부가 뭘로 나와요? 성적이잖아요. 성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목적이 있어요. 수검자가 자격이 있느냐, 어떤 자격을 갖출 만큼 충분한 실력이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총괄 평가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운전면허 있어요. 그죠? 운전면허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점수만 넘으면 되는 많은 종류의 시험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사 능력 시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뭐 점수가 넘으면 50점만 넘고 6점이 안 되면 뭐 2급, 뭐 60점도 넘으면 뭐 1급 이런 식으로 주죠. 그래서 자격 인정하는 것만 자격 인정을 위해서 어떤 점수 이상이 되느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죠. 선발 및 배치와 같은 행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총괄 평가를 본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랑 엮어서 낼 수 있느냐면요. 요거는 교육사회학이랑 묶어서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납니까? 교육사회학에 어떤 거랑 어떤 개념이랑 좀 관계가 많아 보여요. 그렇죠? 기능론과 관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둘이가 연결시켜서 문제를 낼 수 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적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학교장 추천서를 써주는데 뭐 1등부터 5등까지는 학교장 추천서를 써준다든가 내신 성적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선발이라든가 그리고 배치도 있죠.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성적을 딱 쭉 내요. 성적을 쭉 냅니다. 그래서 1등부터 꼴등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1반부터 5반이라고 하면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 갔죠. 이렇게. 그럼 다시 6등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6등, 7등, 8등, 9등, 10등, 11등, 12등, 13등, 14등, 15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배치를 하면 각 반의 어떤 평균적인 그 학습 능력이라든가 학업 성취도라든가 이런 게 평균 되면 좀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다든가 뭐 이런 목적도 있어요. 뭐 아무튼 총괄평가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B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총괄평가도 그 실시해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총괄평가 같은 어떤 시험은 나쁜 거고 수행평가는 좋은 거고 형성평가는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각각 다 부작용이 있는 거고 장점이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총괄평가가 이렇게도 쓰여요. 실제로는 그 총괄평가를 해서 이제 어떤 자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료 검사 결과가 이제 자료인데 검사 결과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 1년, 2년 해봤는데 영 결과가 신통치가 않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거죠.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데도 자료를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어떤 목적도 있습니다. 뭐 물론 그게 이제 주된 목적은 아니죠, 사실은. 주된 목적은 사실 요 정도인데요. 요거는 이제 부수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 2, 3번까지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3번이 끝났고요. 4번 봅시다. 4번. 4번은 시교사가 언급한 4번, 04번의 평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평정의 어떤 개념과 평정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착오를 두 가지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평정의 착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 평정의 착오를 평정의 오류라고 얘기하는데요. 평정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를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시죠. 자, 평정이 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평정도 은근히 이거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 중에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평정은 좀 잘 보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평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근평 이렇게 얘기하죠. 근무평정, 근무 점수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평정이라는 거는 일단은 관찰자의 판단에 대한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얻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관찰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관찰을 하고 그 결과를 그 어떤 관찰한 결과를 가지고 뭐 점수를 낸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주어진 평가를 요런 영역을 평가를 하세요라고 해서 이제 평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느냐 요거를 판별하기 위해서 이제 이 평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준 레벨이라고 하죠. 이 수준을 왜 판단을 하느냐면요.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여건이 잘 주어지면 일을 열심히 해요. 예를 들어 인센티브가 있다든가 뭐 내가 바라는 어떤 결과가 이 일을 통해서 얻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대가치 이론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그런 기대가 있다면은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을 하는 방법들이 막 효율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것들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이야. 논리적인 정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해.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일을 안 해. 그런데 워낙 효율적으로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니까 일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산출물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얘기는 사실 어떤 객관화되거나 표준화되거나 이러한 지표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숫자로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잘 기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평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는 점점 이제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는 하죠. 이제 AI라든가 머신러닝이라든가 딥러닝이라든가 이런 것 쪽에 보면 특히 딥러닝 쪽이 그런데요. 모든 것들을 이제 벡터화 또는 이제 텐서화 해가지고 그 요인들을 이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점점 미래가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뭐 우리는 좀 무서운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어떤 사람에 대한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을 그 어느 정도로 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주관적인 여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렇죠? 뭐 사상이라든가 뭐 종교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상이라든가 그리고 뭐 결혼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색깔 뭐 이런 것도 물어보죠. 뭐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서는 물어볼 수는 없는데요. 평정이라는 게 학교에서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좀 예민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정을 하는 자리에 따라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사상이나 대상에 대해서 이제 순위를 정하거나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 두 개를 좀 잘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위에 두 개. 요거는 사실 옵션입니다. 옵션. 요 두 개를 잘 알고 가시고요. 요거는 사실 조금 너무 길기도 하고 요렇게까지 쓰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제가 이런 것도 드리긴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요 정도 두 가지 개념을 알고 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평정에는 착오가 있습니다. 평정. 왜 착오가 날까요? 평정에 착오가 날 이유가 바로 관찰자와 피관찰자 그 두 사람이 대면 접촉을 할 수 있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나타날 수 있어요. 대면 접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서로 관찰할 수 있죠. 저 사람의 외모가 어떤지, 뭐 키가 어떤지, 몸매가 어떤지, 목소리가 어떤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온 학벌이라든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학벌이라든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 정도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평정에는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사는 동네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주관성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평가가 평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정의 어떤 착오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착오가 결코 그 평가의 어떤 객관성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착오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시죠. 평정의 착오라는 것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집중 경향의 착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점수를 1점에서 10점을 줄 수 있어요. 10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평점 줄 때 어디 많이 줘요? 1점이나 10점은 잘 안 주죠. 음식점 평점 같은 거는 요즘에 앱 같은 거 쓸 때 그럴 때 보면은 이제 5점 많이들 주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때가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극단적인 점수를 주고 싶지 않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1점을 주고 10점을 주고 요거를 어떤 사람은 1점 주고 어떤 사람은 10점을 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점수 차이가 두 사람의 점수 차이가 9점이 나잖아요. 9점이면 거의 뒤집을 수 없는 점수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1점 받은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시험에 떨어져서 뭐 자살할 수도 있는 거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요 가운데 애매하게 한 뭐 6점, 7점, 8점 요 사이에서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극단적인 점수를 안 주고 이제
머더레이트하게 이제 점수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하는 사람들, 평가자들이 점수 낸 거를 바라보면 요 영역에서 다 가운데 막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죠. 표준 편차 그래프처럼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요거는 그렇게 주면 안 된다. 평가 기준이 있으면 명확하게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딱 주고 끝나면 되는데 이런 오류를 좀 범하죠. 사람이니까. 인상의 착오라는 게 있어요. 또 이게 인상의 착오라 그래서 생김새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생김새도 물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우리 취업할 때 면접할 때 보면 어때요? 잘생긴 사람들이 많이 뽑혀요. 이쁜 사람들이 많이 뽑히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사람이 잘생기고 예쁜 거에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인상의 착오에 들어가죠. 근데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 어떤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친구, 우리 학교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친구, 달리기가 제일 빠른 친구,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친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글쎄요, 이제 객관적인 그런 판단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어떤 그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뭘 잘한다, 뭘 못한다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면 그걸 잘하니까 다른 것도 뭐 어떻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국어를 잘하니 영어도 잘할 거야. 같은 언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수학을 잘하니까 물리학도 잘할 거야. 물리학은 당연히 잘하겠지만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다른 특성을 평가를 할 때에 어떤 특성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오류를 이제 인상의 착오라고 합니다. 표준의 착오라는 게 있어요. 이게 표준의 착오라는 게 이제 평가자가 주관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착오 중에 하나죠. 표준이 뭐냐면요. 평가 기준이에요. 평가 기준. 우리가 루브릭이라고도 하고요. 요 평가 기준이 있는데 요거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게 왜 나타나느냐면 평가자가 일단 그 해당 영역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해당 영역의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약관 있잖아요. 약관. 그 우리 보험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약관 같은 거 읽을 때 대충 읽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이 써놓은 것들을 잘못 이해하고 대충 이해하고 넘어갔다가 결과가 평가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잘못 읽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점수를 잘못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기준을 잘못 이해하고 평정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점수를 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점수를 내버리면 당연히 평가자 간의 점수가 이상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착오가 있다는 건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요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더 있죠. 일단은 논리의 착오라는 게 있습니다. 논리의 착오라는 거. 두 다른 행동 특성을 비슷한 것으로 판단하는 거. 이게 이제 조금 예시를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와 축구가 비슷한 거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달리기는 공을 가지고 그 어떤 발로 공을 다루는 그런 스킬에 대한 능력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몇 년 전에 은퇴한 우사인 볼트가 축구를 잘할 거라고 생각 아무도 안 할 거예요. 본인은 뭐 축구 잘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믿지 않죠. 그래서 달리기를 많이 하니까 축구를 할 때 달리기를 잘하면 축구도 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죠. 육상 선수들이 축구를 반드시 잘할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축구 선수가 달리기를 많이 하니 달리기도 잘할 거야. 이거는 어느 정도 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축구와 달리기가 달리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이 행동 특성이 비슷한 것으로 딱 판단한 거죠. 그래서 평정을 하면 이제 오류가 나오는 거죠. 자, 극대화의 착오라는 게 있습니다. 극대화의 착오. 후한 점수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앞에 얘기했던 거 있죠. 요거 집중경의 착오. 이게 왜 나타난다고요? 책임 안 지려고. 그죠? 극대화의 착오도 비슷합니다. 1점에서 10점까지 이제 스케일이 있다고 했을 때요. 여기 8, 9, 10 요 세 개만 주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기가 한번 주면 내가 이 사람한테 몹쓸 짓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거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1점, 2점, 3점 안 주고 10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10점.
9점, 10점 이런 거 잘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대화의 착오가 이제 그러한 착오고요. 대비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대비의 오류. 이게 뭐냐면요. 내가 평가자인데 제가 만약에 뜨개질을 굉장히 좋아하고 뜨개질을 잘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떤 평가자가 제가 면접관이고 평가자가 들어왔는데 취미가 뭡니까? 물어봤는데 실뜨기, 뜨개질 이게 취미라 그래요. 나도 뜨개질을 좋아하는데 저 친구도 뜨개질을 좋아해? 그럼 저 친구는 분명히 좋아하는 착한 친구야. 저 친구는 될 만한 친구야. 될 성부는 떡잎이야. 왜냐면 뜨개질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 못 봤거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평가를 하려면 그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평가를 하는 목적이 있을 거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기준이라는 게 딱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내가 갖고 있는 취미가 저 사람 갖고 있는 취미랑 비슷하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점수를 더 후하게 주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거 취미를 한다. 예를 들어서 스쿠버 다이빙 하는 취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옛날에 해보니까 스쿠버 다이빙은 너무 안 좋아, 나빠, 이런 식으로 인상을 갖고 있었다고 해봐요. 그런데 저 친구가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한대요. 그러면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쁜 사람들이야 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 대비의 오류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평가자가 갖고 있는 특성이 평가를 받으러 온 대상 있잖아요. 그 수검자에게 있으면 아주 좋게 보거나 아니면 나쁘게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대비의 오류입니다. 요게 그래서 평정자에게 요거는 이제 반대되는 것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으면 내가 있는 거 저 사람한테 없으면 내가 있는 게 저 사람한테 없으면 그리고 내가 없는 특성이 저 사람한테 있으면 그러면 이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비의 오류입니다. 자, 요거 말고도 조금 더 있어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근접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근접의 오류. 근접의 오류가 뭐냐면요. 우리가 시간 공간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공간 안에서 사는데요. 어떤 평정의 간격이 너무 짧다거나 아니면 평정을 공간적으로 가까운 데서 이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듣기평가 시험을 한다고 해봅시다. 듣기평가 이건 좀 아닌데 요거는 좀 잘라주세요. 네. 자,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가깝게 평정하는 특성 사이에 상관이 높아지는 현상, 이게 이제 근접의 오류입니다. 근접의 오류.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흔들다리 효과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흔들다리 효과. 흔들다리 같이 이제 신체의 어떤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는 심박수가 향상이 되고 그런 곳에서는 번호를 물어봤더니 다 주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그 가짜 심리학 그런 거 있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장소가 시험에 영향을 주는 장소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서 시험을 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평정이라는 어떤 작업을 하는데 옆에 공사가 너무 시끄러워서 피험자가 말하는 내용이 잘 안 들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요? 다시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거를 평정을 하는 그 과정 자체에 그 과정에서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거기서 시험을 본 사람들, 그날 거기서 인터뷰를 본 사람들은 모두 다 점수가 안 좋겠죠. 그런 것들이 이 얘기입니다. 근접 오류. 또 요거가 시간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어떤 평가 문항을 가지고 평정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평가 문항, 2차 평가를 하는데 그 두 번째 평가 문항이 한 일주일 정도 차이를 두고 이제 평가를 다시 하는 건데 평가 문항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 시험을 한번 본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서 이미 한 번 보고 여기 보러 온 사람들은 여기 익숙하니까 당연히 여기서 점수 엄청 잘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 문항이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평가 문항은 따로 없지만 그냥 어떤 평가 내용 같은 건 사람이 피부로 느낄 수 있으니까 뭐를 평가를 하더라. 그러면 두 번째 볼 때는 그런 거를 물어보더라는 게 딱 불현듯 생각이 날 거고 그럼 이렇게 대비를 하면 되겠네. 이렇게 다 플랜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평가는 특성 사이에 어떤 상관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무관심의 오류. 이거는 진짜 평가자로서 약간 극혐인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건데요.
평가를 기껏 한다고 했는데 대충 평가를 하는 거예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수험자한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점수가 본인 그 사람이 원래 받아야 되는 점수보다 굉장히 높게 나오거나 굉장히 낮게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평정의 오류를 이제 좀 중요한 것들을 좀 짚어봤고요. 그러면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뭘 물어봤을까요, 제가? 그렇죠. 이 평정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는 거를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평정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제가 한 가지만 쓰라 그랬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편견이나 선입관, 바이어스라고 하죠. 이 바이어스를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바이어스를 제공하려면 어떠한 방법을 쓰면 되겠어요? 일단은 주관성을 반영할 수 없도록 시험지에 이렇게 답안지에 이렇게 이름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데 있잖아요. 요거를 다 가리고 이렇게 가리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아예 비대면으로 평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소리 변조도 하는 평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서 객관적이고 나름대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객관적인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평가. 이게 뭐냐면요. 평가자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런데 평정이라는 거는 보통 처음 본 사람을 대상으로 평정을 하진 않아요. 평가자들이. 어느 정도 같이 생활을 해보고 그러한 같이 생활을 해본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어떻더라, 저 사람이 어떻더라 이런 식으로 평정을 한단 말이에요. 평가자가. 그러면 같이 이제 생활을 해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직장생활 어느 정도 해봤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직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가 이제 뭐가 있을까요? 직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 루머입니다. 루머를 생성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한 명씩 있죠. 그분의 귀에 들어갔다. 그 회사나 그 사무실이나 그 연구실이나 뭐 학교면 학교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직장에 그분과 가까이 앉아 있는 사람은 그날 다 아는 거고 잘 모르는 사람들, 약간 멀리 있는 사람들은 다음 날이면 다 알죠. 그렇게 루머가 급속도로 확산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한 명씩 있는데 사람들이 한 명씩 있는데 그런 루머가 퍼졌다고 해서 모두 다 알고 있는 거라고 해서 그게 사실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루머가 평가에 어떤 영향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는 진짜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평가 항목의 점이라든가 판단 기준이라든가 기대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가자 간에 아주 높은 확률로 아주 높은 수준으로 이해가 공통된 이해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자, 여기 나오죠. 논리의 오류 그리고 표준의 착오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표준의 착오라든가 뭐 논리의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평가 항목에 대해서 이 평가 항목은 무엇을 평가하려고 만든 것이고 이 평가 항목을 평가할 때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면 달성된 것으로 보려고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그걸 다 공유하고 모두 그런 어떤 기준이 이해가 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요거는 좀 중요하고요. 다면 평가 이게 뭐냐면요. 평가자가 2명 이상 여러 명이 평가를 하면 그걸 평균을 냈을 때 좀 극단적인 값이 좀 없어지겠죠. 아무래도. 자, 다면 평가가 뭐냐면 평가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평가자가 2명 이상. 보통 이제 3명이나 5명 많이 써요. 4명 잘 안 쓰고요. 5명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3명도 잘 안 쓰고요. 올림픽 같은 데는 이제 5명이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냐면 이렇게 5명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점수가 낮은 사람 거 점수 없애고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 거 없애고 나머지 3명의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왜냐면 가장 점수가 낮거나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은 약간 극단적인 이상치 이걸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요.
이 아웃라이어들을 없애고 극단적 이상치들을 없애고 나머지 값으로 평가를 하면 어떤 그 측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상치의 영향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평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사실 올림픽 평가 같은 경우는 다 평정이죠, 사실. 왜냐면 그 평가를 기계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가 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체조라든가 그리고 뭐 예전에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 그 피겨 스케이팅 그것도 채점 예술 점수 뭐 이런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계가 채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관성이 반드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관성이 강하게 작용되는 거를 피하고자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원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거죠. 사실 평가자의 평가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면 좀 평가의 결과가 일관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강의 내용인데요. 쭉 다시 한번 오늘 내용을 복습을 하고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험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시험 불안이 뭐라고요? 시험이나 평가 장면에서 반복적으로 굉장히 강한 강도의 불안을 느끼는 현상이 시험 불안이에요. 강한 강도로 느껴야 시험 불안입니다. 시험 문제를 보는 순간 스르르 사라지는 불안은 시험 불안이 아니죠. 그리고 시험 불안이 학업 성취를 저하시키는 원인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인지부하 이론이나 이런 이론을 얘기를 하시면서 인지 영역의 어떤 용량을 불안이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처리 공간이 줄어들고 그러면 자연히 학업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왜냐면 작업 공간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시험 불안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모형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간섭 모형이 있다고 그랬고요. 결손 모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간섭 모형은 뭐라고요? 시험 불안이 너무 높으면 인지 용량을 과하게 차지하기 때문에 학업 성적이 낮아진다. 이런 게 이제 간섭 모형이라고 그랬고요. 결손 모형은 뭐라 그랬어요? 공부를 안 해서 시험 불안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학습 기술이나 학습 습관이 안 좋은 경우 시험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결손 모형이라고 했어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주로 조작적 조건하다, 고정적 조건하다, 고전적 조건하다. 왜냐? 시험은 대부분 플랜드, 그러니까 스케줄이 미리 정해져 있고 미리 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 외에 뭐 시간 제한을 뭐 완화해 준다거나 뭐 앞에는 쉬운 문제, 뒤에는 어려운 문제 이런 식으로 난이도와 뭐 배치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 준다거나 그리고 그 점수를 매기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그 영역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숙달을 해 있는지 어떤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숙달을 했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그런 게 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선택형 문항 얘기를 했었죠. 선택형 문항. 요거는 요즘에는 잘 안 물어보는 것 같은데 선택형 문항이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출제를 할 문항이고요. 선택형 문항이 굉장히 좋은 어떤 평가 수단입니다. 물론 추측도라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거를 잘 배제를 할 수 있는 그 매력적인 오답지를 충분히 배치를 한다면은 추측도의 영향도 좀 최소화할 수 있고 고등사고 능력의 평가까지도 가능한 그런 좋은 형태의 어떤 평가 문항이다. 그러나 A 교사는 좀 오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총괄평가 했습니다. 총괄평가 서머티브 이제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목적으로 시행이 됩니까? 행정적 목적이죠. 선발과 배치. 요거 뭐랑 같이 엮어낼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교육사회학의 기능론과 엮어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 인정 여부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총괄평가를 하죠. 왜냐하면 점수가 넘으면 오케이, 당신은 이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주는 거고요. 운전면허 있다 그랬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자격 검증에 자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점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총괄평가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존속시킬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총괄평가를 실시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평정 얘기했죠. 평정은 어떤 관찰자가
피평가자의 피평가자를 대상으로 관찰을 하고 그리고 그 관찰 결과를 가지고 어떤 점수를 내주는 그런 평가법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특성이 얼만큼 강하게 나타나느냐를 평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객관적 문항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어떤 주관적인 여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평가를 많이 활용을 하겠죠. 근데 이 평정 같은 경우에는 관찰자가 있다 그랬죠. 그게 주관성이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착오 같은 경우에는 핸드아웃에 실어놨으니까 그거를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착오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 어떤 방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주관성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수험자의 정보를 가린다거나 얼굴이나 몸매라든가 그리고 뭐 성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출이 안 되게 그런 식으로 막아놓는 방법이 있다고 했고요. 하나는 또 평가자 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평가 협의회를 통해서 판단 기준이라든가 어떤 판단하고자 하는 항목의 어떤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 기준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다고 했고요. 또 다면 평가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렇게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면 평가자의 어떤 주관성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평정의 오류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평가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조금이지만 약간이지만 교육심리학과 관련된 얘기를 좀 다뤄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고요. 자, 2회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